신부전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은 세상에서 신부전 대유행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부전 증상이라면 가슴이 아픈 것만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심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곳은 가슴이 아니라 바로 발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저녁만 되면 신발이 답답하게 조이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발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심장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고,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호흡 곤란이 찾아와 구급차에 실려 갔을 때는 폐에 물이 차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알아차려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과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부전의 전조 증상, 그 중에서도 발에 나타나는 신호만을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심장이 말없이 보내는 발의 구조 요청을 이번 영상을 통해 꼭 정확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오늘도 건강 예방 채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심장이 약해질 때 발에 먼저 나타나는 신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신부전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이 멈추는 병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온몸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부전 환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신부전 대유행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전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가슴 통증이나 숨참 같은 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먼저 이상이 드러나는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심장 질환인데 발에 변화가 생기는지 몸의 구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어떤 발의 이상이 위험 신호인지 구체적인 증상까지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또 약해진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심장재활이라는 치료 방법까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심장 이상까지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가장 멀리 떨어진 발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지 우리 몸의 구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심장을 욕조에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심장은 전신으로 혈액이라는 따뜻한 물을 밀어보내는 역할을 하고, 온몸을 한 바퀴 돈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평소처럼 이 펌프가 힘차게 잘 작동하면 혈액은 막힘없이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그런데 신부전이 시작되어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떨어지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던 혈액이 중간에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울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혈액 정체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바로 심장에서 가장 멀고 동시에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즉 발입니다. 발 쪽에서 정체된 혈액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 포함된 수분이 혈관벽을 따라 서서히 밖으로 스며나와 피부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의 정체입니다.
다시 말해 발이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말없이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인 셈입니다. 물론 특히 여성분들처럼 평소에도 쉽게 붓는 체질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발이 붓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상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붓기가 위험한지, 어떤 발의 변화가 단순한 오래 서 있는 피로와 다른지, 그리고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발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에게 나타나는 발의 신호. 그 첫 번째는 눌렀을 때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부종입니다. 이것은 신부전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나 발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조금 힘을 주어 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피부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전문 용어로 함유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신부전에서 흔히 보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피로나 오래 서 있었을 때 생기는 부종은 물이 고인 정도의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어 눌렀다가 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한 림프 순환 장애나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부종의 경우에는 점성이 높은 물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눌러도 쉽게 들어가지 않는 비함유성 부종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에서의 부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교적 묽은 수분이 조직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 눌렀을 때 복원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자국이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마치 저반발 베개를 눌렀을 때처럼 한동안 움푹 들어간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처럼 신부전의 특징적인 함유성 부종은 특히 정강이뼈 위쪽이나 발등에서 확인하기가 수월하므로 목욕 후와 같이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평소에도 가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양쪽 발 모두에서 나타난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피로로 인한 붓기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함유성 부종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이 늘어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이고, 둘째는 운동이나 훈련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몸속에 수분이 쌓이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찐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정말 지방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리처럼 신부전이 진행되면 몸 안에 서서히 물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만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kg, 3kg씩 체중이 늘어난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면 일주일 만에 지방이 2kg이나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몸이 마치 물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의학적으로는 체액 저류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배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방이 아니라 복강 안에 물이 차 있는 복수였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중 변화는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부종과 함께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전에서 나타나는 발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신호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에서는 의료진이 평소 외래 진료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채널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한 건강 시리즈 도서도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의 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증상은 발끝이 차가워지고 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게 변하는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으로 따뜻한 혈액을 보내는 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모든 장기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시작합니다. 즉,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가는 혈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손발과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혈류는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말초 혈관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특별히 추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말단을 희생하더라도 중요한 장기를 지키려는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며 상태가 더 진행되면 산소를 충분히 포함한 붉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피부색이 점점 창백해지거나 푸른빛 또는 보랏빛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를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용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의 엄지 발톱을 손가락으로 약 5초 정도 꾹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손톱이 하얗게 변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떼고 다시 원래의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2초 이내에 색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3초 이상 걸린다면 말초 혈류가 저하된 상태로 신부전이나 탈수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검사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라고 불리며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발만 유독 차갑거나 색이 나쁘다면 이는 단순히 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 문제가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질환은 심할 경우 다리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냉증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냉증은 따뜻하게 하면 금방 회복되거나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냉감은 따뜻하게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부종이나 체중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끝의 온도와 색 변화 역시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부전 환자의 발신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밤이 되면 더욱 뚜렷해지는 양말 자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간대입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단순히 붓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후에서 밤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수분이 점점 발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답답해지거나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었을 때 느끼는 숨 가쁨입니다. 이것은 발의 부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발에 쌓여있던 많은 수분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서 벗어나면서 그 수분이 다시 위쪽, 즉 상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이 폐로 몰리게 되면 폐에 물이 차는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작성 야간호흡 곤란이라고 하며 신부전에서 매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숨이 차서 깨어나거나 몸을 일으켜 앉으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가쁨은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특정한 동작을 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역시 신부전의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부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는 굴곡 호흡 곤란이라고 불립니다. 이 동작들은 누구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몸을 숙이는 순간 복부가 압박되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쉽게 몰리게 됩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심장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혈액 증가가 부담이 되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중이 늘어서 숨이 차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을 숙였을 때 느껴지는 숨 가쁨이라는 이 작은 변화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자신의 발을 한번 살펴보니 조금 걱정이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부전은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할 심장을 지키는 습관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더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스스로 물을 가두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장이나 소스를 습관처럼 많이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치나 가공된 반찬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염분 섭취가 늘어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습관들만 조금 줄여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은 국물은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측정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일 무엇을 측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매일 어떤 수치를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체중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전날보다 1kg 이상 늘지 않았는지,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지방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수분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계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부전 신호 확인 도구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의 변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신부전은 순환기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붓기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식습관이나 체중 관리처럼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낯설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개념,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 재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좋지 않으는데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쉬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의학에서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무조건 안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심장학회와 국내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적절하게 설계된 운동이야말로 약해진 심장과 전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핵심 치료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도 더 약해지고 결국 신부전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 질환에 대비해 심장 재활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재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뒤 어디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치료입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마치 약 처방을 하듯이 운동의 종류와 강도 횟수를 정해주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권장된 심박수와 혈압 범위를 기준으로 고정식 자전거여 운동이나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같은 움직임을 해도 숨이 덜 차게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재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체 근육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력이 충분해지면 정체되었던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되어 부종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염분 섭취 조절, 약 복용 방법,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하나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장 재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심장 재활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참여한 환자는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약 30%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도 순환기내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도받으며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심장이 약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심부전을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심장을 다시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본인이 심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주치의에게 심장 재활이 가능한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의 상태를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창구입니다. 오늘 저녁 목욕을 하실 때나 양말을 벗는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발을 천천히 바라보고 직접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위험한 신호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서 발이 자주 붓거나 숨이 쉽게 차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순환기내과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발의 부종,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체중 발끝의 온도와 색의 변화,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양말 자국과 호흡 곤란, 그리고 몸을 숙였을 때 느껴지는 숨 가쁨까지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심부전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작은 계기가 된다면 의료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의 초기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장례식장 제단 위에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철수, 지난해 71살이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김영수 72살이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쪽 구석에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김영수는 자신보다 1살 어린 오랜 친구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고인의 아내인 박영희가 조용히 김영수에게 다가왔다. 김영수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갑작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산책을 다녀온 뒤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건강에 많이 신경 쓰던 분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빠짐없이 산책을 하셨잖아요. 박영희는 눈가를 훔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건강을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 그 말이 김영수의 가슴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김영수의 머릿속에는 박철수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 나이 71살로 자신보다 1살 어린 사람이었다. 김영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 이순자가 맞이했다.
다녀오셨어요. 박철수 씨 장례식은 어땠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려다 쓰러졌다고 하더라. 박철수 씨면 당신이랑 나이 비슷하지 않아요. 1살 아래야.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로 들어간 김영수는 소파에 몸을 나대려 앉았다.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박철수 씨도 건강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면서요. 그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순자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온 아침 습관, 그것은 김영수에게 건강의 증거이자 자부심이었다. 그 순간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의 김영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건강을 지키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에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그동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달이 흐른 어느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침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수는 눈을 번쩍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이불을 걷어차듯 밀어내며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난다. 그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아침의 규칙이었다. 젊은 시절 영업부장으로 현장을 누비며 일하던 때부터 이어진 습관이었다. 머뭇거릴 시간 따위는 없다고 그는 늘 믿어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부엌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냈다. 차갑게 식은 물을 컵에 따르자 유리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가장 차가운 물 한 잔, 그것이 몸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는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물을 다 마신 뒤에는 곧바로 세면대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나자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자마자 그는 곧장 산책을 나설 생각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식사라도 하고 나가요. 간단하게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나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복 상태가 지방을 더 잘 태운다고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말했다며 괜찮다고 답했다.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조심해요. 금방 다녀올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이순자는 조용히 목도리를 내밀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가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괜찮다며 목도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겨울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입김이 희게 흩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김영수는 늘 걷던 익숙한 길을 말없이 걸어갔다. 머릿속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박철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 나처럼 매일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김영수의 시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고 머리가 멍해졌다. 이상하네. 단순한 잠 부족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몇 걸음 더 내디딘 순간 강한 어지럼이 김영수를 덮쳤다. 그는 가까운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야가 일그러지듯 흔들렸다. 이게 대체 뭐지? 무릎이 떨리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집안에서 웃고 있던 박철수의 얼굴.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그 말. 설마 내가. 그때 김영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왜지?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믿었는데, 나는 박철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간신히 몸을 끌듯이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김영수는 숨을 고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지러웠다고요? 괜찮은 거 맞아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하게 떨렸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졌어.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해요. 이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과장이야. 그냥 잠을 덜 자서 그런 거겠지. 그때 이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박철수 씨도 그렇게 괜찮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이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요. 김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 김영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흰 가운을 입은 김도현 교수가 앉아 있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인 그는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 이번에 나타난 증상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발작입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지만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김도현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여러 임상 자료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90일 이내에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자분이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김도현 교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영수 씨, 오늘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도현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김영수 씨,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 변화를 버틸 수 있지만 65세를 넘으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자 김도현 교수는 조용히 답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매일 조금씩 혈관에 부담을 주어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김영수는 말을 잃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는 습관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이나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른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현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이불 속에서 약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팔다리를 가볍게 펴고 깊게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김영수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김도현 교수는 다시 차분히 물었다. 일어나신 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도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과 장기가 갑자기 식으면서 혈류가 둔해집니다. 천이 떨어지면 혈압 역시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심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김영수는 당황한 듯 말했다. 저는 그게 몸을 깨우는 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조용히 답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도 함께 놀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김영수의 질문에 김도현 교수는 명확하게 말했다. 아침에는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몸을 안쪽부터 서서히 드면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갑작스러운 자극 없이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40년 동안 건강을 위해 옳다고 믿어왔던 행동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교수는 이어서 물었다. 그 다음에는 산책을 나가셨겠지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공복 상태가 지방 연소에 더 좋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상황을 악화시킨 마지막 원인도 아마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겨울철 차가운 공기로 인해 혈관이 이미 수축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시 말을 멈췄던 김도현 교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돌아가신 박철수 씨도 제 환자였습니다. 그분께도 똑같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며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김도현 교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전적으로 김영수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집 거실에서 김영수와 이순자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당신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만 했어. 박철수와 똑같았는데도 말이야. 40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어.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김영수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알게 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바꾸면 돼요.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겠어. 다음 날 아침 알람 시계가 평소처럼 울렸다. 김영수는 눈을 떴다. 그러나 오늘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먼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을 쥐었다가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하였다. 몸을 서서히 깨우듯 움직이며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시간을 두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지러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다. 부엌으로 나가자 이순자가 이미 준비해둔 물이 보였다. 김영수는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 온기가 몸속으로 스며들듯 퍼져나갔다. 식탁 위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와 바나나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먹고 나갈게. 40년 동안 아침도 안 먹고 나갔던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네. 이순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되는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박철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정말로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김영수 씨, 나이 72살. 40년 동안 믿어왔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와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반복될수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약 5분 동안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팔다리를 가볍게 펴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아침에 가장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장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혈류가 둔해집니다. 천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약해지고 혈압 역시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에는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안쪽부터 부드럽게 드면서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공복 상태로 바로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의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 가볍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주먹밥 하나 혹은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어떤 날에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박철수 씨는 끝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기 있는 견과류. 몇 가지가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촉진시키고 사고를 흐리게 만들며 뇌의 염증을 유발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면서도 이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기억력과 정신적인 예리함을 지키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목격해왔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마음을 지켜주지만 잘못된 음식은 그것을 조용히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제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 4가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이 견과류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올리며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견과류 4가지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8가지 견과류, 즉 매일 섭취해야 할 4가지와 절대로 피해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의 뇌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특히 위험하며 기억력 저하와 뇌 손상 가속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견과류 1가지를 공개할 텐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찬장 안에도 그 견과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브라질너트. 인지 저하를 막는 보호막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야 어르신을 위한 건강 수업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건강과 삶을 돕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매일 챙겨 먹어야 할 강력한 선택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돕고 사고를 또렷하게 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자연의 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각 견과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지는지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는 꽤 되었고 연세는 거의 70 가까우셨죠. 어느 날 서울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이름이나 날짜 같은 간단한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게 쉽게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뇌훈련 게임도 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번 바꿔보셨지만 뿌연 안개처럼 깔리는 그 뇌의 흐릿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교수님의 몸속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 원소가 심각하게 부족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양소의 존재를 거의 모르시지만 사실 셀레늄은 우리 뇌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 알만 드셔보세요. 특별한 식단도 복잡한 건강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한 알. 그렇게 3주가 지나 다시 병원에 오신 강 교수님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조용히 제게 몸을 기울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견과류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정신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이 특별한 견과류는 세계에서 가장 고농도의 천연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103% 이상을 채울 수 있죠. 일반적인 영양제와 달리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라 우리 몸, 특히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몸에도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셀레늄은 오랜 세월 누적된 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세포는 손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뇌염증 사고력 저하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이때 셀레늄은 뇌 속에서 조용히 그 손상을 막아주는 수호자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셀레늄은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시온을 생성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글루타시온이 부족하면 독성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뇌 안에 쌓이게 되어 결국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죠. 브라질 너트는 몸이 이 청소 시스템을 스스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원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견과류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뇌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느려지고 집중력은 사라지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바로잡아 줍니다.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셀레늄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 이하를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껍질째 냉장 보관하며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은 의식이지만 건강에 엄청난 가치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알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이 준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강 교수님처럼요. 단 하나의 견과류가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더 클까요? 저는 이것을 조용히 뇌세포를 지키는 수호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견과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두. 신경세포의 수호자 호두는 그 자체로 뇌를 위한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이 작은 견과가 주는 깊은 안도감은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김새가 사람의 뇌와 닮아서일 수도 있고 입안에 오래 남는 고소하면서도 흙내음 가득한 풍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호두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책을 읽으시며 조용히 호두를 까드시던 모습, 그 작은 껍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벗기시며 이걸 먹으면 생각이 맑아진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두는 너무 자주 과소평가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뇌 건강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닌 노년기의 뇌를 매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죠. 60세를 넘기고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점차 둔해지고 연결 지점인 시냅스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호두에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 가지 식품에 이런 조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드물죠.
기억력에 대해 말하자면 해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게 털어놓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혼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기억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자립적인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호두는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더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 30개는 약 2mg의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이가 들며 세포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며 자연식품 중 호두는 그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 줌 약 7, 8개 생호두나 약간 구운 무염 호두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치아나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씹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의 호두 한 줌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기억력과 사고력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선명한 생각과 또렷한 기억,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가 따라옵니다. 모든 변화는 이 작은 호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견과는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반복해서 보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요즘엔 많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혈당 수치가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걱정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혈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쉽게 권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아몬드를 매일 식단에 넣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지만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혈당 안정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잦아지고 동시에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심에는 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약 3.5g의 식이섬유와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염증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 건강 측면에서 아몬드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빠르게 약해지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혼란, 자주 깜빡임 심할 경우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비타민이 마그네슘, 그리고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서울의대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도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더 나은 혈관 기능과 산소 공급 효율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한국인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 한 줌 약 15-20알에는 약 7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계 안정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경 흥분으로 인한 세포 손상도 막아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잠이 들기 힘들고 자주 깬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혹은 오후 간식으로 껍질째 생아몬드 15알 정도를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물에 하룻밤 불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를 넘어서 뇌를 위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작고 고소한 한 알 한 알이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몇 년 후 거울 속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맑고 선명한 눈빛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아몬드를 삶에 들이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번째 견과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깊고 회복력 있는 잠 없이는 어떤 음식도 기억력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미정 72세이시며 몇 달째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감태차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심지어는 의사 처방 수면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꾸준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바로 낮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인 혼란과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해요. 이거 치매인가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복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 혼란과 기억 저하는 치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피스타치오 한 줌 약 30알 정도를 소금 없이 껍질을 벗긴 채로 드시기로 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난 후 강미정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결 부드럽고 환한 음성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잠이 와요, 선생님.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처럼요. 이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의 힘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 상태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피스타치오를 통해 멜라토닌을 식품으로 보충하면 약물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면 중에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청소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피스타치오는 이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가 약 0.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낮에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추가로 피스타치오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진정된 수면 상태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30알을 껍질을 벗긴 상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밤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 즉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